네, 변호사님,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 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네.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서류 유형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당연히 첫 번째로 뭐 주민등록 등 초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유형의 서류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개인회생 신청 시에 채권자 목록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채권자 목록에서는 어떤 채권 액수를 특정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그리고 채권 액수, 결국 채권의 이 내용을 특정하는 게 중요한데 실무상 가장 중요한 서류는 부채 증명서라고 봐요. 근데 이제 뭐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뭐 꼭 1금융권 아니더라도 뭐 2금융권, 3금융권이라도 금융기관의 형식으로 어떤 여신 업무나 대출 업무를 하는 기관이면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부채 증명서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부채 증명서가 없다고 하면 금융거래 내역, 뭐 또 통장 거래 내역, 이체 내역 이런 것도 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개인 간의 채무를 증명할 때는 어떤 서류로 소명이 될까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좀 실무상으로도 난해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다못해 이 통장으로 어떤 누군가한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사정의 명목이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린 내역이라고 서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뭐 현금을 빌렸다, 종이돈으로 빌렸다, 그래서 내역에 남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뭐 보통 저희가 차용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라든지 뭐 어떤 소비대차 계약서 그런 거라도 있으면 그나마 현금도 소명할 가능성이 있게 됐지만 순수 종이돈 현금 거래인데 아무 내역이 없다 하면 채권 목록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담하다 보면 간혹 오해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채권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어떤 면책이나 탕감을 받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우리 법은 본인의 모든 채권 내역을 누락 없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채권자도 그렇고요. 물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간혹가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채권 액수 특정이 불가능해서 일시적으로 누락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절차 진행 중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채권 추가라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채권을 누락하거나 액수를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소명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본인의 재산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예금 재산이다. 그러면 은행에 관련된 서류 떼보시면 되겠죠. 은행 가셔서 뭐 거래 내역 떼보셔도 되고, 잔고증명서 떼보셔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떼면 되겠죠.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차량 원부를 떼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험사에다 보통 법원에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적 가치의 크기를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보험사에다 연락해서 내가 오늘 만약에 해약한다고 할 경우에 해지 환급금이 얼마 됐느냐 그런 거 확인서 같은 거 받은 거 그런 것도 재산의 내역을 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거래처한테 받을 뭐 어떤 외상대금 이런 것도 뭐 재산 목록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얼마나 그게 이제 청산 재산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느냐는 좀 변론이긴 한데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급여소득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이제 향후받을 퇴직금 이런 것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재산 목록에 관련된 자료라는 거는 자신이 그 신청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다. 이거를 뭐 어떤 몇 가지로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소득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죠?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서류는 어떤 것들을 소명해야 될까요? 네. 소위 이제 수입 지출 이런 걸 저희가 보통 자금 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사실 간단하겠죠. 회사에서 들어오는 월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수입 부분이 명확하다 하면 지출이야 자신의 뭐 카드 사용 내역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스비나 전기비 같은 거를 뭐 자동이체로 해놨다든지 하면 통장에서 이체 비용, 만약에 내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어떤 양육상으로 뭐 어떤 교육비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뭐 카드나 어떤 거래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사업소득자 부분이 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명이 어렵죠. 왜냐면 사업소득이라는 게 물론 뭐 항상 꾸준히 비슷하게 돈을 잘 벌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이 들쑥날쑥한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년 5월에 우리가 이제 개인 소득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보면 내가 세금을 매기게 되는 어떤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내 소득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그 과세 표준에 관련된 그 종합소득세 뭐 완납 증명서라든지 이런 국세청 홈택스에서 뗄 수 있는 그런 자료들로 기본적으로 사업 서명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소득세를 줄이시려고 축소 신고하시거나 어떤 세무관세에 신고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성과 관련되어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우회적으로 소득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진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까요? 진술서는 조금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가 살아온 과정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혼인 전이면 혼인 전에 어땠는데 혼인 후에는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어디서 어떤 학교에서 뭘 배워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에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정도의 소득을 벌었는데 어떻게 지출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뭐 생활비가 좀 과다 지출하게 됐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 실패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내가 경제적 부동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형화된 답변과 질문과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순서에 맞춰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여태까지 지금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기술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는 뭐 말미에는 비록 내가 지금은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됐지만 내가 성실하게 변제 수행을 해서 최대한 채권자들한테도 피해가 덜게 하고 채무자 본인 스스로도 경제적 갱생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다짐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정형화된 유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서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내가 변제금을 얼마나 내게 될 것이냐일 텐데 이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그걸 아시려면 먼저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 최저생계비가 뭐냐면 사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서 이 채무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겠다라고 보는 생계비를 말해요. 그 산정 기준은 보통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 중위소득의 60%를 대입한 금액으로 해서 1인 가구일 때 생계비 얼마, 2인 가구일 때 생계비 얼마, 3인 가구일 때 생계비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한 116만 원 선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변제를 얼마씩 해야 된다는 걸 결국 내가 버는 돈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생계비 부분을 빼야 돼요. 그래서 남는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갚아 나갈 수 있다라고 법원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남은 돈을 저희는 가용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 기억하시면 개인회생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에서 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은 모두 변제에 투입해야 되고 그 나머지 돈이 바로 가용소득이다. 그 가용소득은 결국 내가 버는 돈에서
중위소득의 60%를 대입한 그 최저생계비를 뺀 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개인의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를 텐데 그렇죠. 이 생계비만으로는 내가 생계가 어렵다, 변제금이 버거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방법이 있을까요? 조정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보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대략 116만 원 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모든 회생 신청을 하는 채무자들에게 그 116만 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게도 상당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서 계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는 어떤 노부모를 모시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병원비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각자 생활 환경마다 누구나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추가적인 어떤 생계비 지출 요인이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추가 생계비 형식으로 생계비를 조금 늘려서 반영을 해주는 것도 이제 받아주곤 합니다. 근데 그럼 이 생계비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곧 변제금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 가용소득이란 게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만 회생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를 무작정적으로 많이 잡는다? 그러면 결국 이 생계비 수준이 내 어떤 소득 수준을 초과해버리면 그때는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정도를 잘 조율하는 것도 대단히 신경 써야 될 어떤 절차 진행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